26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이 왕인데 사실 딱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알아야죠. 대전통편입니다. 끝났어요. 뒤에 거 읽을 필요 없죠. 대전통편을 완성했던 왕이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 때 업적을 찾아야 되는 건데 기왕 나온 김에 우리 법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앞에서 수양대군 세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법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이거를 완성했던 거는 완성상성 동문선 악학대범 국조레이 바로 성종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경국대전 중에서 쓰이는 것만 쓰이고 안 쓰이는 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이는 것만 쇽쇽쇽 뽑았습니다. 바로 정조의 할아버지자 정조 앞의 왕이었던 영조. 영조 때는 필요한 것만 쇽쇽쇽 뽑아 쓰는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그러자 이런 우리 할배가 필요한 것만 뽑았으니까 더 헷갈린다 라면서 모든 걸 통일해서 편찬한다라는 대전통편을 편찬하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흥성대원군 때 다 헷갈린다. 모든 걸 모든 걸 만나게 해서 통하게 하겠다. 바로 모든 법전을 만나게 해서 통하게 하겠다라는 대전회통을 편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조 내용을 찾아가 볼게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초계문신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이죠. 바로 정조의 업적인데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3단 콤보를 펼칩니다. 첫 번째, 일단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게끔 정치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집현전의 이름이 바뀐 게 홍문관 이름이 바뀐 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쪽수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편이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초계문신제.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쳐서 관직에 나온 문신들의 첫 발령지가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에는 정조가 있겠죠. 정조가 교육을 하면서 자기 사람, 자기 쪽수를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군대, 바로 앞에서 만났던 무해도보 통지를 훈련 교범으로 삼았던 바로 장용령을 만들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홍경래, 이거는 순조입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순조가 초딩 나이에 왕이 오르죠. 뭘 알겠어요. 외가 쪽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요. 그들은 관직을 갖다 파는 매간매직, 그러면서 탐관오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때 들고 일어난 게 대표적으로 순조 때의 홍경래난. 그 다음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났던 거는 바로 현종 때입니다. 현종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인조반정으로 왕이 올랐던 인조. 그리고 인조의 아들이 바로 효종. 그 다음에 현종인데요. 이 효종은 아버지였던 효종은 사실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조의 와이프, 현종에게는 할머니, 자의대비가 살아있었습니다. 인조는 이미 죽었고요. 효종이 죽었으니까 왕이 올랐겠죠. 이때 자의대비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에 대한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복상 문제. 이때 치열한 대립이 벌어져요.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에 맞춰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또 다른 정치 세력은 아니다.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둘째가 팩트긴 하지만 첫째 아들로 올려치기를 해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게 1차 예송이고요. 2차 예송은 뭐냐면 효종이 죽고 나서 이제는 효종의 와이프, 효종비가 생을 마감하는데 또 현종의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현종의 할머니는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상복을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인정해 상복을 입을 거냐,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 상복을 입을 거냐 놓고 또 치열하게 정치 세력이 대립을 합니다. 그게 예송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영조입니다. 영조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 바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죠. 자신의 배다른 형입니다. 경종이 실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먹고 생을 마감한 음식이 바로 간장게장인데 그 간장게장을 올린 인물이 영조예요. 그래서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왕이 오를 때 항상 끝까지 시달렸던 악성 루머가 하나가 있죠. 영조가 간장게장을 올려서 배다른 형 경종을 죽였다. 이 영조와 함께했던 정치 세력이 노론이고요. 여기 있는 소론 같은 경우는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과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경종이 죽으면서 노론이 당연히 권력을 틀어지겠죠. 영조가 즉위를 하면서. 그러자 권력에서 밀려났던 소련 세력은 이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조는 어떻게 지그형을 죽이고 왕요는 쓰레기 군주다. 용서할 수 없다. 라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영조가 즉위하자마자요. 그게 이인자의 난이에요.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나선정벌인데 제가 예전 요 바로 직전인가요? 앞에 해설강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선정벌이 최근에 20회차 전에는 문제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나선정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예 선지로도 안 나오다가 최근 10회차부터 갑자기 다시 선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효종 때. 여기 있던 효종 때 우리 아버지 남한산성에서 겪었던 오랑캐 당한 개의 굴욕을 갖겠다라면서 북벌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북벌 운동을 준비하면서 조총부대를 키웁니다. 그런데 청나라가요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연락을 하죠. 야 효종아, 누가 아버지가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 니들 러시아 실 때 너희 군대도 좀 동원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때 이후로. 그래서 나선정벌이 뭐냐면 러시아를 치기 위해 청나라 요청을 받은 효종이 어떻게 보면 북벌을 위해서 준비했던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총 2번 갑니다. 1차 나선정벌, 2차 나선정벌이 있는데 지금 신류가 이끌었던 이 조총부대는 2차 나선정벌 때 이야기예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시기가 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강진유배, 이미 벌써 감이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잡아야죠.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누굽니까? 실학을 집대성했던 정약용 선생님,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 선생님. PPL을 하자면 제가 쓴 2번째 인문학서적 조선을 풍미한 16인의 솔루메이트의 정조와 정약용을 같이 묶어서 아예 한 챕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도 나오는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의 오른팔이었다가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유배를 떠나요. 헤이유 정조 때 쓰던 신해박해, 헤이유 순조 때 일어났던 신유박해. 이때 천주교 믿었다라는 이유로 정약용 형제들이 유배를 가는데요. 특히 강진 유배를 떠났는데요. 이 강진으로 떠나서 보은상반, 해장선사가 주선한 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고요. 그 다음에 사이제, 여기는 읍내 제자들을 교육하고 아학 편운이를 편찬했는데 여기서 한 4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신 것처럼 다산초당, 여기서 한 10년을 머물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책들을 집필합니다. 저는 제가 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약용이 이렇게 책을 많이 썼던 이유는 언젠가는 다시 중앙정계로 불려가서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많은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목민신서 같은 경우는 일단 나라의 제도를 손대기 전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의 마음가짐을 쓴 책이 목민심서예요. 목민간이 지방 사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또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세유표 책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손을 대야지 나라가 더 강해지고 민들의 생활이 좋아졌다, 이런 걸 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했대요. 이거는 누구냐면 신숙주입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신숙주.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의 편에 붙어버리고요. 그리고 성종 때 와서 이 해동 제국기를 써서 갖다 바칩니다. 신숙주가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부터 대표적인 외교관으로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때의 경험을 녹여내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해동 제국기를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주세붕 선생님입니다. 중종 때 주세붕 선생님이 건의를 해서 처음으로 서원이 만들어져요. 이 서원은 누구를 모시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고려 말에 처음으로 성략을 가지고 왔던 안양을 모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태계 이왕의 건의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액서원이 되면서 백운동 서원은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빔을 고증했다라는 거는 인물 문제로 또 단독으로 잘 출제가 되는 김정희 선생님, 추사체를 창안했던 추사 김정희. 이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내용을 담아 넣었는데요. 그동안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이 세운 비가 스님이었던 무압대사의 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석을 통해서 진흥왕의 진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진흥왕 때 세워진 비라는 걸 밝혀낸 게 바로 김정희다라는 거고, 양명학을 연구해서 광학파, 성리학은 너무 실천적이지 못하다. 알면 뭐 아는데 행동을 옮겨야지. 지행합의를 강조했던 양명학을 연구했던, 그러면서 이 정제두가 양명학을 연구하고 이 정제두는 강화도에서 이걸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에 있는 학자들이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요. 그게 광화학파고, 남은 건 5번이죠.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 정조가 본인의 이상을 담은 도시였던 수원화성을 만들 때 수원화성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국의 책이었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거중기를 통해서 빠르고 제작비를 절감해서 수원화성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수원화성을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한강을 건너기 위한 배를 붙여서 만든 다리, 배다리를 고안했던 것도 정약용이다라는 거.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온성의 군민들이 모두 울분을 품고요. 총안과 화살이 어지르게 발사했고요. 오랑캐를 도륙했대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종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 다음에 또 화선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대요. 배가 다 불타버렸대요. 자, 다음 자료는 환지집의 일부로 평양의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겪지만 이 사건이래요. 이거 뭘까요? 흥성대원군이 아들이었던 고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신 정치라는 섭정했던 그 시기 때 모든 걸 걸어잠궜던 세국정치,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때 당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가요, 강화도에서 자기네 물건을 사줘라면서 대포를 뻥뻥뻥 쏩니다. 그러자 꺼지면 되는데 얘들이 강을 잘못 타고 대동강으로 가죠. 그러면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물가 식량이 떨어지자 I am hungry, I am water please. 착한 우리나라 사람들, 평양의 사람들이 물가 식량을 줍니다. 그러자 또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꺼지라고 얘기를 하자 얘들이 약탈을 하죠. 그러자 빡쳤던 앞에 제시문으로 한번 나왔었던 박규수가 바로 당시에 평양의 관찰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박규수를 중심으로 해서 광가민이 합심해서 제너럴 셔머너를 여기 있는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죠.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야 되는 건데, 자, 1번 신유박해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해유 정조 때 신해박해, 정조가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순조 때 해유 신유박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천주교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자 당시의 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황사영이 편지를 쓰죠. 청나라의 프랑스 주교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프랑스 주교 큰일 났어요. 우리 천주교 교인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에 프랑스 군대가 있다면서요. 그 군대를 우리 좀 구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편지를 쓰는데 이게 또 가기도 전에 발각이 되죠. 그러자 정부에서는 천주교인들 봐라, 나라를 갖다 팔려고 하네. 더욱더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황사영 백서 사건. 그래서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은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게 정답이죠. 미국과 싸운 전투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의 상선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근데 탔던 선은 또 전원 몰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5년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내 친구 브라이언이 보이지 않는다. 너도 왓슨 또 없다. 그러면서 이걸 빌미로 어디 조선 나부랭이가 우리 미국 사람을 죽이는데 라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온 게 바로 신미양요죠. 막대한 배상금을 흥성대원군에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자유롭게 무역을 해달라. 통상수교를 요구하자 거부합니다. 그러자 군대를 끌고 들어온 게 신미양요. 자, 정계 과정에서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했던 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죠.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청나라에게 정부는 헬프미를 요청하고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또 일본의 군대도 함께 들어오죠. 그러자 조선 정부는 뭐지? 일본 애들은 왜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은 오이씨 외국 군대는 좀 빡센데? 라면서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하는 전주화약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외교 장각의 도서가 약탈됐던 거는 바로 병인양요죠.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병인양요요. 그러자 프랑스 애들은 조선의 군대가 미친 듯이 버티니까 떠나요. 떠나긴 하는데 이때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정조 때 만들어졌던 바깥에 있는 도서관,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 도서관입니다. 중요한 책들을 당시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강화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들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병인양요고 5번에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거 자체가 이미 제너럴 쇼머너랑 관련이 없죠.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통상 수교를 요구를 해요. 상업 관련돼서 통하게 해달라. 상업 활동하게 해달라. 흥성대군 거부잖아요. 그러자 이 오페르트가 던진 무리수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털어서 그 시신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다가 발각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능검 트렌드상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익현 선생님인데요. 최익현 선생님의 어적을 찾는 건데 흥성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대요.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본인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흥성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죠. 왜? 초딩인 고종 뭘 알겠냐.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대신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겠다. 섭정을 펼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나요. 그러자 최익현이 상소를 쓰죠. 흥성대원군아, 네 아들 고종 이제 10년이 지났다. 나이가 20살이다. 홀로 정치할 때가 됐다. 너 꺼지삼. 팩트 폭력입니다. 사실이잖아요. 흥성대원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결국 하야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최익현은 흥성대원군의 서원철폐, 흥성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비판 상소를 막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흥성대원군 하야에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고종이 이제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최익현이 또 들고 일어나죠. 전하, 일본 놈들은 외놈들은 서양과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 놈들과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소? 궁궐 앞에요. 도끼를 들고 와. 여기 사진처럼요. 도끼를 들고 가서 어떻게? 일본 놈들과 이렇게 조약을 체결할 바에 차라리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라면 상소를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발령. 나중에 3차 가보개혁, 아름다울 미미미미 을미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일본의 주도로 전개되는 개혁이죠. 그러면서 친일적 인사들이 머리털을 자르는 단발령을 시행하려고 해서 최익현이 또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어떻게 조상님이 물려주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십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소를 했던 게 바로 최익현입니다. 그리고 이 최익현 선생님은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렸던 을사늑약,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면서 보호국가 신세가 되자 거기에 반대해서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일본에게 이미 반쯤 붙잡혀 있는 고종은 일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함께 의병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최익현이 나는 임금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 자진체포를 당하고 대마도로 유배를 가서 일본이 준 건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순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익현의 이야기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번에 대한강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대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910년대 초반에 경상도에서 박상진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공화정제를 주장했었던.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는 과정, 아픈 역사를 집필했던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던 바로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셨던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혼을 강조하셨던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정미의병 때죠. 이미 최익현 선생님은 정미의병 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이 13도 창의군은 뭐예요? 13개 도에 있는 의병들을 모아서 함께 일본에게 볼모로 붙잡혀 있는 고종 황제를 구하러 가보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는데 이때 총사령관의 이익영, 그 다음에 허위가 함께 했지만 실제로 진공작전을 펼칠 때 이익영은 이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탈. 허위가 이끌고 동대문 아까조지만 결국 진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보국 악민을 기치로 우금치. 시금치를 먹어서 영양실조로 패했다는 전주 비빔밥을 먹었던 전주성 전투는 승리 1차 동학노민운동. 시금치를 먹으면서 패했다는 2차 동학노민운동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때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하면서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노민 지도자들이 잡히면서 결국 동학노민운동은 끝이 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3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면인데 보시면요. 심히 긴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활동과 청나라 군대 내습을 대비해서 어떻게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작은 궁궐 경우궁으로 옮겼대요. 그리고 일본 병사로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게 되면 졸지에 별난을 만난 4대당의 거두들은 주상께 경우궁의 기심을 듣고 있고라다가 어떻게 민씨들이 용감한 우리 집행원선의 비참한 체유를 당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일단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은 연도를 기억을 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188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연표를 바로 볼까요? 일단 보시면은 고종이요 친히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긴 연도는 없지만 딱 1880년에 드디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통할이다. 서구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정치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2년 후에 이모군란이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이제는 개화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터졌고 이모년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걸 진압하면서 이제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개화의 속도, 개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앞에 봤던 4대당, 이 4대당이 어떤 애들이냐면 옹건개합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론을 비롯한 애들을 우리는 급진개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은 개화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개화의 속도. 옹건개합파는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기존에 나이 많은 꼰대, 보수들, 민씨 집안 사람들. 이들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 좋다.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우리의 정신, 사상, 제도는 퍼펙트하다. 반대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합파 아니다. 나라가 더욱 강해지려면 서양의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서양의 사상, 제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자 이들이 우체국 오픈날에 일으켰던 우정총국 축하연날 일으켰던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개혁을 주장하지만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만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갑신정변의 결과 영향으로 체결되는 게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사실 이때 여기 사료도 나왔지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합파는 일본의 지원의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변을 일으키자 일본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명성황후의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끌고 얘들을 진압하러 오자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조선에 있던 일본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죠. 청나라 군대가 얘들을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일본의 대사관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날 뻔해요. 왜? 한 나라의 대사관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참으면 호구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당황을 해요. 청나라,
일본 센데? 일본은 아이씨 뭐지? 아 청나라 센데? 그러면서 꾹 참고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갑신정변이 끝나자 야 하마터면 우리가 조선 때문에 우리 둘이 전쟁이 날 뻔했어. 그래서 앞으로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알려주고 같이 군대를 들어오자라는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에 따라서 앞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을 점령하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의 군대가 따라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조약에 맞춰서 발동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거래요.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카카. 지금 보시면 일본 공사는 국왕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고 결정적인 힌트. 군국 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을 남겨놨대요. 이거 뭐예요? 바로 1차 가보개혁이죠. 1894년도에 일어났던 1차 가보개혁인데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날 때는 지금 총 3가지 사건이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날 때 지금 일본은요 청일전쟁 중이고요. 특히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아까 봤던 것처럼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자 청나라와 일본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때 던진 무리수가 돌아가자라는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요. 꺼지라고 했던 조선을 쌩까고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정부가 만들어서 동학농민군의 개혁을 반영해서 만들려고 정책을 하려고 했던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1차 가보개혁을 강행시킵니다. 그러자 여기에 빡쳐서 일어났던 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인 거죠. 그러면서 이때 진행된 게 1차 가보개혁인데 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1차 가보개혁의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걸 주도했던 고종과 온건개합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전에 갑신정변 때 일으켰던 급진개합파가 주장했던 개혁의 내용들, 그 다음에 당장 동학농민운동 1차 때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이거를 이번에 반영 안 하면은 더 큰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나 급진개합파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게 1차 가보개혁이에요. 실제로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정말 담백한 거 보세요. 가부의 재혼을 허용해달라.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거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해달라. 그 다음에 한 명이 잘못하면 가족이 다 죄를 지는 연좌제 없애달라. 이런 것들. 자, 이게 들어갔던 게 1차 가보개혁이고 리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가장 잘 나오는 게 급진개합파가 주장하고 동학농민군 세력들이 주장했었던 신분제 폐지. 신분제가 이때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제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과거제도 같이 폐지가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좀 어렵긴 하지만 니은이 정답이에요. 근데 리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몰랐더라도 속어법으로 정답을 니은 리을 4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역과 디귿이 완벽하게 오답이에요. 왜? 건양은 이거 언제예요? 양력으로 나라를 건국했다. 이거는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이죠. 아름다운 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력.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왜? 태양을 많이 찌면 죽은 개가 생기거든요. 이때 양력을 동원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때 11월 달에 뜬금없이 11월 17일 날에 뜬금없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서양의 날짜에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양력에 맞춰서 건국했다라면서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던 거고요. 이건 1+1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양전사업, 땅의 양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땅지, 땅 계약서를 발급했던 거, 땅 문서를 발급했던 거는 고종 황제가 했던 광무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죠. 이거는 뭐 따로 시험에 나도 이거 두 개로 잘 나오잖아요. 제끼면 니은 리을이 되는데 탁지아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안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돈이 아빠 돈이죠.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런데 아빠 돈이 엄마 돈이죠. 막말로 엄마 돈이 또 여러분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출처가 불명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요. 당시 왕실 재정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뺏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이 투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탁지아문이라는 부서 딱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재정을 관할하는 거예요. 재정을 딱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부서가 가서 돈을 막 뜯어가면 돈이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겠죠. 이게 1차 가보개혁 때 쓰던 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했고 회장이 얘기를 했대요. 황제 폐하께서 대왕자는 존귀한 칭호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관민공동회에서 황실을 공고히 했대요. 이거 뭐예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는 갑신정변에서 실패를 겪었던 급진계합파 멤버 중에 하나였던 서재필 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10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왜 갑신정변이 실패했을까? 전부 다 민들을 위한 거였는데 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바로 독립신문이죠. 이 신문에는 지금 조선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이게 왜 민들에게 좋은 거냐 이거를 다 담아 넣습니다. 이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 그리고 이들은 본인들의 우리의 자주정신 그리고 이걸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문, 독립관 같은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만민공동회. 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심하게 삥 뜯고 있는 러시아가 삥 뜯은 거 다시 돌려놔라.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를 방해하죠. 그리고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던 관리들도 독립협회와 함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종 황제도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만민공동회 다음에 이어지는 게 스케일이 더 커진 관민공동회. 여기서 헌의 6조를 반포하고 여기 내용 중에 충격적이네요. 국회를 만들겠다. 의회 설립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국회 이름은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고요. 그리고 그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절반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독립협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뒤에 나오네요. 헌의 6조 나왔죠. 여기. 맞죠? 뒤에 사료가 하나 더 있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 회원들을 보시면은 독립협회 깃발을 세우고 만세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거 보시게 되면 관민공동회는 그 앞에 만민공동회잖아요. 만민공동회 때 가장 심하게 우리나라를 삥 뜯었던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했다라고 했는데 그 러시아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먼저 고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문은 뭐냐면 러시아 각각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하려고요. 이거 철회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러은행을 만들려고 하자 또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걸 방해합니다. 집회를 열어요. 이거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부산에 저령도라는 섬을 99년 동안 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영원히 빌리겠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영원한 꿈은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해서 반대의 활동을 펼쳐서 결국 저지시킵니다. 그게 만민공동회예요. 정답은 2번이고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킨 거는 보안입니다. 일본이 또 개소리를 하죠. 야 조선아 그거 아니? 니들 땅에 빈 땅이 너무 많더라.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할게. 쓸 수 있는 땅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땅. 도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은 게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태극서관. 요거는 신민회입니다. 애국계몽단체였던 신민회 태극권. 이거는 그 태극권이 아니라 태극서관은 출판사예요. 출판사. 신민회를 비롯한 이런 보안에는 애국계몽운동 계열단체.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 실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된다. 태극서관, 출판사, 계몽서적 깨우치게 하자. 학교를 만들어서 실력을 키우자. 다 신민회죠. 그래서 신민회는 태극서관, 그 다음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성학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모금운동을 전개했던 거는 밀립대학 기성입니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스토리고요. 아예 시기가 택도 없는 소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건국강령. 이거는 임시정부죠. 충칭 시기 때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는 1941년도에 일본이 미국 천조국을 건드리자
태평양 전쟁 일으키자 곧 나라 망하겠네.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맞춰서 일본을 박살내겠다. 대일선전 포고. 그리고 또 이제 곧 광복할 수 있겠다. 4년 빨리 김치국을 마시긴 하지만 1941년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해서 광복된 이후의 나라의 기본 틀을 짭니다. 이거는 시기가 또 안 맞죠. 단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건데요. 한성 사범학교 규칙이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건 좀 신박하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94년도에 1차 가보개혁을 했고요. 1895년도에 제2차 가보개혁이 시행이 돼요. 우리 앞에서 기억나요? 1차 가보개혁 때는 청일전쟁 중이었고요.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하고 청일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가보개혁 잘하고 있나 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야 다시 해! 라고 시킨 게 제2차 가보개혁이고요. 이때는 이제 앞에 1차 때 주도했던 기구였던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고 친일적이었던 일본을 롤모델로 삼았던 예전에 급진개화파 출신 박용료와 고종이 아꼈던 김홍집이 함께 개혁을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2차 가보개혁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이때 반포가 된다라고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교육을 할 거예요. 근대교육, 신식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를 만들거나 뭐 선생님을 키워내기 전에 앞서서 그걸 운영하기 위한 틀 규칙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을 먼저 길러야죠. 그래야 제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제자를 그 다음에 학생들 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사범학교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표하고 학교를 바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학교에 선생님이 되려면은 몇 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규칙을 먼저 때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뭘까요? 초등학교, 소학교, 중학교 이런 규칙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입구조서가 2차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구조서가 발표되면서 지금 이러한 규칙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후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에 길모 등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됐대요. 영재를 양육하는 공원이에요. 이거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공립학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훨씬 전이에요. 1886년도에 있었던 거고 길모나 시험에 잘 나오는 헐버트가 원어민 교사로 있었죠. 그 다음에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서 통역관을 양성했대요. 사실 학교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서양까지 접촉이 잦아지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학교보다 먼저 만든 게 통역관을 양성하는 동문학이에요. 이거는 1883년입니다. 다 훨씬 전이에요. 이거 다 초창기 때 초기 개화기 정책 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웠대요. 이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애국개몽운동 단체였던 1907년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태극사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후의 일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 덕원 집안에 만든 원산학사. 우리가 일본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3개의 항구를 열어요. 부산, 원산, 인천. 그래서 여기 열린 곳은 아무래도 서구의 문물이 빠르게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원산에 있었던 덕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근대적인 최초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유경공원보다 더 빨리 만들어져요. 83년도에. 이거는 초창기 때 모습이죠. 개화기 초창기 때. 그 다음에 요게 가장 미끼 오답 상품이었어요. 교육 입구 종서가 반포되었다. 이 반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사범학교 규칙, 소학교 규칙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유경공원의 선생님이었던 허버트,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요청을 받아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헐버트, 친한적인 인물이었던 게 헐버트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행위가 알려진 거는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한 신문이래요. 영국인이 사장이었던,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었던, 신민의 핵심 만배였던 양기탁과 함께 베델이 만든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1904년도에 만들어진 신문이고요. 신민회가 1907년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민회보다 먼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때 활동했던 대한매일신보에 활동했던 인물 대부분이 나중에 신민회가 만들어지면서 신민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의 기간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은 모르더라도 베델과 양기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대한매일신보인 걸 알아야 돼요. 사장이 영국인 베델입니다. 친한적인 영국인이에요. 그러면 영국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이 신문은 일본이 쉽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신문을 건드리면 영국을 건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을 까는 대표적인 항일 언론사고요. 그리고 일본을 대놓고 깠기 때문에 수많은 독자층을 가졌다라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읽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천사지 십승사탑 얘기 나오죠. 고려 후기의 탑이었고 중국 원나라 영향을 받은 탑. 이게 당시에 일본의 관리가요, 이 탑을요 해체를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자 이거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외국의 언론사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서 외국 언론사에서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일본이 워낙 언론의 수두를 때리니까 포장 그대로 가져가서 포장지를 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 결국엔 1918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시기죠. 여전히. 이때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라는 거. 상업 광고. 우리나라 최초로 광고가 실린 신문은 광고 수입이 제일 중요하죠. 제발 광고 주세요. 제발 광고 주세요. 한성주보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의 기간지로 발행되었다.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이고요. 천도교에서 만든. 동학이 리모델링이 된 게 천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신민의 입장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란 코드가 맞죠. 왜? 신민의 컨셉은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 국채보상운동,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아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자. 실력을 키우자. 코드가 맞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황성신보도 지원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죠. 동아일보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이 금메달을 따자 이때 시상대 위에 올렸었을 때 일장기를 삭제를 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게 조선 정부에서 발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아주 순한 한성숭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일본은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자 포스모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군신을 위협해서 주권을 뺏으려고 했대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 지금 여기 사진 속에서 법정에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뭘까요? 러일전쟁이죠. 1904년도에 터졌던 러일전쟁. 사실 러일전쟁은 이미 예견이 됐던 거예요. 왜? 한반도 대한제국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진 게 러일전쟁이고요. 일본을 지원했던 게 미국과 영국입니다. 왜?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와 대립을 했기 때문에 대리전이죠.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1905년에 전쟁을 승리로 거두자 바로
포스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거는 오답으로 찾고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토가 우리 군신의 주권을 뺏으려고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일본이 러일 전쟁 일으킬 때 우리나라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서양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겠다. 그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대한제국을 놓고 러시아와 싸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포스머스 조약 이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을사늑약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을 했대요.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독도를 편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다케시마로 바꾸죠. 왜? 야, 우리가 전쟁 일으키고 딱 봤더니 야, 독도 저거 무인도던데? 아무도 안 쓰는 땅이네. 우리가 쓸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땅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개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미락.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포스머스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지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필리핀 가지고 싶다면서요. 형님, 필리핀 가져가세요. 저는 요 조선 가져갈게요. 대한제국. 오케이, 콜. 가스라 테프트 미락. 그 다음에 또 지원해주던 영국 형님이 그렇게 인도 가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요 조선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스머스 조약으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포스머스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러시아, 너 전쟁 졌잖아. 이제 조선의 손뗍니다.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1904년도에 일본이 체결했던 게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1단계예요. 나라 뺏기 1단계.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아니 조선아? 러시아가 내려온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려면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니들 땅을 마음대로 좀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라면서 체결한 게 한일의정서예요. 1단계, 군대를 이제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러일 전쟁에서 이거는 발발, 터지자마자 체결한 게 한일의정서고,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이 체결한 게 뭐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에요. 제1차 한일협약은 이제 일본의 간섭 2단계입니다. 바로 고문 정치예요. 일본이 재정고문의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의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앉힙니다. 그래서 외교나 아니면 재정을 할 때마다,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고 끝나기 직전이니까 가스라 테프트 미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머스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일본의 간섭 3단계 을사늑약, 통감 정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남은 건 이제 4번이죠. 기유각서인데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 1909년이에요. 우리는 딱 10년에 나라를 뺏기는 1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이때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신민회 등의 애국개몽운동 계열, 또 하나는 의병들이 총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일본이 의병을 진압을 했어. 근데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각서를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사법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의병들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나라 뺏기기 직전.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이후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쭉쭉 밑에 보면 조선총독부래요. 끝났죠. 그러면 조선총독부에서 했었던 토지조사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에 나라를 뺐고요. 그러면서 1910년대 10년 가까이 일본이 이때 펼쳤던 통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식하게 두드려 팬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공포정치예요. 일본이 나라를 뺏었잖아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독립이나 광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무식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무당 통치고 공포정치인데,
경제로 봤을 때는 식민지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을 얻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제시문에 있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이 조선의 땅을 싹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주인을 명확하게 가려주겠다. 이게 명분이지만 실제로 이걸 계기로 정확하게 지세, 땅 세금을 거둘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을 계기로 땅을 뺏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계기로 조선의 땅 40%를 뺐습니다. 어떻게? 동진이가 가진 땅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조선 총독부에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신고를 못했죠? 땅을 뺏겨요. 어디 일본 놈들이 내 땅 조사는 나 안 해. 안 하죠? 다 뺏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땅, 대한제국의 땅,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때 번 돈으로 어떻게 할까요?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번 땅을 헐값에 일본인들에 갖다 팔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을 찾는 건데, 보시면 1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하나, 그리고 경제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조사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가 회사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회사를 만들려면 이제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동진이가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신발을 계속 만들려면 이제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조선 내에서는 이제 조선 사람이 만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은 근데 신어야죠. 일본이 가지고 오는 신발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신발에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도 살 수밖에 없겠죠. 왜? 독점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그거를 다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일기 때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입니다. 경제정책. 자, 원산 총파업은 192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산의 라이징 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에게 구타를 당한 조선인 노동자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국의 노동자들도 격려 정문을 보내주게 됐던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요.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일본이 전쟁에 미쳐갔던 시기, 19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때렸던 게 국가총동원법. 그 다음에 조선노동공제회, 요거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건데요. 사실 이거는 선지로 잘 안 나오는 거긴 해요. 이 조선노동공제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후에 더 노동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급령 같은 경우는 식민통치 3기 문제가 나올 때 30년대, 40년대를 물어봤을 때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거죠. 1941년도에 공포하는 겁니다. 일본이 전쟁 스케일이 자꾸 커지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선 내부, 식민지 내부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사상범 예방구금. 얼마나 얼탱이가 없어요. 은동진 너 생긴 게 독립운동가 상이야. 너 독립운동 할 것 같아. 미리 잡아다가 감시하는 거예요. 예방구금령을 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3기 때고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7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민중대회 개최 모의로 지도부가 대거 체포됐대요. 여기 보시면 결정적 힌트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 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다가 체포됐대요.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대요. 각종 지회가 있대요. 이거는 뭘까요? 바로 1927년도에 만들어졌던 신간회입니다. 특히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던 19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여기를 지원을 하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우리나라 여학생이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하자 그걸 보고 있던 조선인 남학생이 싸움을 벌입니다. 때리면서 패싸움이 벌어지죠. 근데 일본 경찰은 모든 책임을 우리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자 광주 일대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저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신간회가 이걸 지원하고 이런 잘못된 사실들을 전국으로 알린 후에 대규모 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났지만요. 그러면 이 신간회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했대요. 아주 문제가 있었던 친일적인 지주 문제철이 악독같이 소작료를 뜯어가자 들고 일어났던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는 1923년도입니다. 한마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신간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20년대 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각각 따로 민족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의 민족의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일본과 싸워보자. 일본에 한번 맞서보자. 라면서 민족협동전선운동이 일어나고요.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어보자라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만들어졌던 게 신간회죠. 신간회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좌우 합작단체였다라는 거. 바로 민족협동전선 운동의 결과,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60만 세 운동의 영향으로,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조선민은의 결성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신간회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부민간 폭파 사건을 주도하였다. 아마 이 선지는 최근 10회차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선지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거의 거의 광복되기 전에 벌어졌던 마지막 의거입니다. 광복되기 한 달 전이에요. 부민간이라는 곳에서 친일적인 박충금 일당이요. 당시 여전히 일본은 전 세계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강연 연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3명의 조선인 젊은 청년들이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건 부민간 폭파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45년이고 훨씬 이후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는 31년도에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없었죠, 아예.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이거는 뭡니까?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의열단이죠. 의열단의 행동 강령은 조선혁명선언. 김원봉 선생님이 신채호 선생님의 부탁을 해서 받은.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를 하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천도교가 동학이 이름이 바뀐 거죠.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 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왕도 하늘, 농민도 하늘, 인간평등. 어린이도 하늘이다. 어린이를 존중하자.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자. 이때 어린이란 용어가 없었어요. 그 어린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게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어린이가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들이다. 365일이 어렵다면 적어도 하루만큼은 이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주자. 어린이날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구호가요. 조선 사람, 조선 것을 쓰세요. 구호를 내세웠고요.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을 받았대요. 한마디로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주도했던 이 운동이래요. 그리고 이거의 선전행렬이래요. 이거는 뭘까요? 바로 192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라는 거고, 여기는 우리의 물건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산장려운동이 벌어지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일본이요. 앞에 우리 정답이 되었던 회사령을 이때 폐지를 해요. 선생님 이거 왜 폐지를 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10년이 지났잖아요. 조선 기업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일본 기업이랑 풀어줘도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령을 제정할 때 그 규정이 엄격해서 일본 기업도 들어오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풀어주니까 이제 조선 기업들도 막 등장을 하겠죠. 은동진 신발 공장, 은동진 메리아스 공장, 참기름 공장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당황을 해요. 왜? 은동진이 만든 신발들이 신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일본께 정말 질 좋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싼 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유니클로, 일본에 전범 기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유니클로 불매 운동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유니클로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죠. 우리나라 여전히 있죠. 유니클로 옷을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요? 일본의 그런 뭐 쓰레기 짓을 떠나서 싸니까. 그건 팩트긴 하잖아요. 싸고 질 퀄리티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게 소비자의 심리인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든 뭐든 싸고 질 좋은 거 사는 건 당연한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물건이 팔리니까 일본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 관세를 철폐합니다. 기억나세요? 1910년도에는 회사령을 제정했기 때문에 조선의 기업이 없으니까 일본 기업 독점이잖아요. 세금을 엄청 때려서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정말 질 좋은 신발이랑 동진이가 정말 만든 거지 깽깽이 같은 퀄리티 신발이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니까. 싸고 질 좋은 거 사는 거. 다시 일본의 물건이 신나게 팔리겠죠. 조선의 기업들이 다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도했던 운동이 바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특히 누가?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어서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물산장려운동이 대규모 운동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회주의 계열은 이걸 비판을 합니다. 왜? 야, 이거 사지 마라. 니들이 아무리 동진이 물건을 사줘봤자 니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는데 은동진 사장의 배만 배불릴 뿐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동진이 고무신이 매진이 되니까 동진이 고무신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 틀렸죠. 왜? 총독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통감 정치가 되면서 1대 통감으로 2토 루부미. 그러면서 이때 통감부를 설치를 했고요. 이건 총감독하는 거. 일본에게 딱 나라를 뺏기는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뺏기면서 통감부는 문을 닫고 총독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맞지 않는 거고. 정답 2번.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사실 20년대 딱 접어들면서부터 관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물산장려운동은 더욱더 확산이 됐던 거죠. 아까 배경 얘기해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외국 상인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황제국가, 나라 뺏기기 전이에요. 대한제국식입니다. 189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도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민간인들이 만든 은행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 차원, 고종황제도 지원을 하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정문을 받았다. 이거는 1929년도에 앞에서 선지로 등장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자 외국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격려 정문과 격려금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태평양 전쟁. 일본이 전쟁이 미쳐가는 시기네요. 1931년도에 일본은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식민지였던 조선으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 수탈해 가는 강도는 더욱더 커집니다. 이 시기 때 볼 수 있었던 거.
1번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요거는 정부 수립되고 나서요. 1948년도에 재헌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해요. 여수순천 사건.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나자 이게 뭐예요? 제주도에 4.3 운동이 일어나자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여수순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제주 4.3 운동을 진압하려고 하죠. 그러자 여수순천에 있던 군대들 중에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걸 결국 나중에 진압을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반국가단체를 진압하고 날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차례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훨씬 이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게 선지로는 아마 처음 등장한 것 같긴 한데요.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 일단 애국반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몸빼 착용이에요. 이게 외바지, 외노못이라고 불리는 건데 노동복이에요, 노동복. 요거를 1942년도에 여성들이 입는 몸빼 바지를 전시옷으로 전환을 시켜서 입히게끔 합니다. 근데 이걸 주도했던 게 애국반 반장인데요. 자, 일본은 전쟁이 터지자, 전쟁 스케일이 커지자 1938년도에 국가 총동원령을 때린 이후에 정말 악독같이 삥을 떠요. 집에 있는 녹그릇을 가져갑니다. 온 집에 있는 녹그릇을. 그거 녹여서 탄피 만들어요. 절에 있는 불상도 가지고 종을 떼다가 녹여서 탄피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수탈하려면은 각각 지역마다 어떻게 그걸 관할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동진이 집은 녹그릇이 몇 개다.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애국반이에요. 수탈하려고.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개통식. 이거는 1905년이에요. 러일전쟁이 1904년에 터졌잖아요. 러일전쟁이 터지자 물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빨리 위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를 일본이 개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나라 뺏기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형평사 창립은 1923년도에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조선의 저울처럼 평양을 이루게 하겠다. 누가? 백정들을 중심으로. 소말대지를 잡는 백정들. 조선시대 때 천민이었지만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러자 백정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라면서 20년대 때 형평운동을 전개했고요. 백정들은. 그 다음에 5번은 헌병경찰에게 끌려가서 두드려 맞는 거. 이거 언제요? 태영령이 만들어진 건 1912년입니다. 앞에 문제에서 무단통치 기억나시죠? 숨 쉴 공간을 안 주는 공포정치. 이때 경찰은 헌병경찰입니다. 경찰이 군인이에요. 군인처럼 억압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그리고 이 군인처럼 억압하는 이 경찰에게 태영이라는 혜택을 줍니다.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돼요. 동진이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100만 원을 훔쳤다. 100만 원을 아니면 100만 원을 훔쳤다.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거는 경찰이 임의로 벌을 줘요. 동진이 100만 원 훔쳤네? 엉덩이 100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동진이 집 앞에 봤더니 쓰레기가 너무 많네? 청소를 안 했네? 은동진 나와. 10대. 마음대로 때리는 겁니다. 이런 태영령. 이거는 1기 때고요. 10년대.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건데요. 사실 한산환매라는 호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교육계몽, 그 다음에 만세운동 주도하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죠. 보시면요. 귀국 이후에 나중에 돌아와서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요. 한글 연구 및 보급에 앞장섰대요. 그리고 42년도에 조선어학회가 사건이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옥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인물은 처음 출제가 된 이윤재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을 몰랐더라도 문제가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됐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제강점기 부분의 인물사 같은 경우는 나머지 오답 선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선지를 줘요. 그리고 하나는 딱 추정이 가능하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이윤재라는 걸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선어학회와 조선어연구회를 통해서 이분은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분명히 조선어학회나 조선어연구회의 활동이 정답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활동이 이분의 활동이기도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자, 1920년대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하면서 우리를 풀어주면서 이때 드디어 조선어를 연구하는 단체가 등장을 해요. 그게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이때 조선어 연구회가 했던 건 뭐냐면 일본에게 나라 뺏긴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한글의 맥이 끊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을 알리기 위한 대중화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글의 날의 전신인 각야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930년대 와서 조선어 연구회 연구한과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이 멤버가 그대로 하나의 학회를 만들어요. 그게 조선어학회입니다. 이 조선어학회가 활동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표준화 작업. 10년 동안 한 걸 바탕으로 스탠다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사투리 빼고 표준어 통일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마지막 끝판대장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기도 하죠. 어쨌든 조선어학회가 했던 활동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겠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에 서유견문, 이건 아셔야죠. 누굽니까? 미국으로 보빙사로 파견됐던 육일준입니다. 그리고 이 육일준은 서유견문을 집필하기도 했지만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3번이 미끼 상품이긴 했어요.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보따리라고 불렸던 예전에 단독으로 출제가 됐던 주시경 선생님이죠. 국문연구소는 지금 이게 시기가 달라요. 여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만들어진 단체고 국문 때는 뭐예요? 이때 우리나라 국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글이죠. 한글연구소입니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에 1907년에 만들어졌던 거고 이때는 국문연구회, 국문학회 다 오답이죠. 왜? 이때 국문연구회, 국문학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회 연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조선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국문이나 다른 거 들어갔을 때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헐버트 선생님입니다. 기억나세요? 계속 나오네요. 친일적인 외국인. 그리고 이 헐버트는 유경공원의 교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헐버트가 유경공원의 교재로 만든 게 3인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역사 서술의 중심을 둔 독사실록.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자. 그리고 앞에 선지로 한번 나왔었던 김원봉 선생님의 요청으로 쓴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썼었던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1번 문제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가해 계획 대강의 일부로 병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대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는 1940년에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광복되기 5년 전에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을 하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꿈꿨던 임시정부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딱 1940년에 충칭에서 조직되고요. 이거의 총사령관이 바로 지청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PPL을 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쓴 인문학 책 임시정부, 나는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 파수꾼입니다. 임시정부 인물편, 임시정부 통사.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시간 하실 때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시 들어가서 자, 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정답을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나왔는데 1번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 한국광복군은 홀수 단위로 큰 활동을 합니다. 41년도에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자 곧 나라 망하겠네. 바로 대일선전 포고문을 때리고요. 그리고
1942년도에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던 군대였던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님의 이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하면서 전투력이 더 강해지죠. 그걸 바탕으로 1943년도에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와 미얀마에서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맹활약을 해요. 이걸 바탕으로 광복되었던 그 해에 1945년도에 우리는 미국의 OSS, 지금의 CIA,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로 들어가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공작전이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날짜는 8월 20일. 그러나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면서 결국 이 작전은 해보지도 못한 상태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어쨌든 한국 광복군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입니다. 바로 누구? 나중에 이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바로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한국이 독립을 할 수가 있다. 한국이 독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중국의 호로새끼가 니들은 안 돼 할 수 없다라고 쌍욕을 하자 어떻게 꼬방식의 대전사였다라는 거. 선생님 무슨 개소리입니까?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이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자 중국의 호로새끼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쌍욕을 하자 쌍성부에서 대전사였다. 꼬방식에도 대전자련 전투 여기서는 빠졌지만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이거는 여기 1942년도에 김원봉 선생님이 의열단의 활동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조직한 후에 확대 개편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든 후에 그 예하의 군대로서 만든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가 조선민족전선연맹, 민족혁명당, 똑같은 말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이룬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된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이 있었더라면 또 이번에는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 장군이 있었습니다. 양세봉 장군은 영혼의 베프 내 친구 영흥아 영흥이는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로운 용사가 되었다. 양세봉 장군이 있던 영흥아 내 친구 영흥아 양세봉의 베프 영흥아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중국에서 의로운 용사가 되었다. 중국의 의영군과 연합을 해서 대승을 얻었다.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했다.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일본이 분노 폭발합니다. 이 새끼들 봐라. 만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네. 간도를 작살내는 간도 참변. 그러자 그 간도 참변을 겪고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소련의 자유시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독립군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자유시 참변이 벌어집니다. 이거 훨씬 전의 스토리죠. 20년대 초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신문에서 보니까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발언, 정읍 발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회와 똑같은 입장이래요. 오른쪽은. 우리 미군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단체는 제외한대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죠. 1차랑 똑같대요. 동일하다고. 그러면 자 우리는 1945년도에 광복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1948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남한과 한반도 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첫 번째로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 초강대국 영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세 가지 합의를 합니다. 빨리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자. 두 번째, 그걸 만들려면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정부를 만들려면 정말 맥시멈 5년은 걸리겠다. 최대 5년. 그래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라는 내용의 합의를 합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신탁통치를 한다라는 내용을 놓고 난리가 나요. 뭐야? 신탁통치? 또 식민 지배한다라는 거 아니야? 라면서 민족주의 계열이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나 처음에는 둘 다 신탁통치 반대를 해요.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은 찬탁, 신탁통치 찬성으로 바꿉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여전히 반탁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을 딱 알아보니까 야, 얘들이 이것만 하자는 거 아니네. 빨리 우리가 정부를 만들면은 신탁통치 최대 5년인 거니까 빨리 정부를 만들면 얘들 빨리 나가겠네. 야, 싸우지 말고 우리 힘을 모아서 빨리 정부를 만들어보자. 이쪽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은 개소리 하지 마라. 쟤들 저렇게 5년 했다가 10년, 20년 더 늘리면 어떡하는데. 이거 조항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좌우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두 번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됩니다. 왜? 미국이나 소련이나 전부 다 한반도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내용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소련은 야, 우리가 합의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계열 애들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자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그들의 의사표현이다.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왜? 소련 말대로 얘들이 안 들어오면 사회주의 애들만 들어오면 사회주의 정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 막아야죠.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죠. 결렬. 그러자 저기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이승만이 전라도에 뿅 등장을 해서 정읍 발언을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기 북쪽에는 소련과 김일성이 손을 잡고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난리가 나요.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분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전까지 계속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이거 분단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 속에 아마 이게 정답이 되겠죠. 바로 야,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지 말고 진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좌익과 우익이 진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가 돼요. 이 결과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결렬입니다. 다 결렬이에요. 됐으면은 이렇게 분단국가가 안 됐겠죠. 그러자 다섯 번째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1차 때와 똑같은 이유로 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답은 좌우합작운동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볼까요? 아마 좌우합작이 있을 텐데요. 딱 보이네요. 4번에 좌우합작운동 또는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제가 아까 앞에 선지로 나왔던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자, 이 여수 순천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직후의 상황이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서 결국엔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죠.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유엔에선 그래? 그러면 인구비례 총선거해. 소련, 북한 반대.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로 남한만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일단 임시위원회 들어오는 거. 이거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을 창설하였다.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정당들이 등장을 해요. 그중에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 중에 하나가 한국민주당입니다. 이건 광복 직후고 다 앞이고 가가 아니라 이승만 정읍 발언 앞이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여운형이 만들었던 여운형은요 광복되기 바로 직전에 국내에 조선건국동맹을 만듭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건국동맹을 바탕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죠. 그리고 이게 무정부 상태였던 우리나라의 약간의 경찰 역할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광복을 하잖아요. 근데 한반도 남한에 미국이 들어오는 거는 9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태평양 지역을 정리하고 들어오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9월 달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기왕이면 이런 단체 대 미국 정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부 대 정부로 만나는 게 좋겠다라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에 미국을 만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회주의 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영이 중도좌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나고 미국을 만나러 가자 미국이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때 미국은 발표를 때립니다. 그 미군정 외에 그 어떠한 정부나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라는 거. 어쨌든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가와라의 지방 통치 체제인데요. 자,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구주,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수도였던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5개의 광역시 구주 오소경. 가는 구주 오소경인데 이거를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삼국통일하고 아들에게 넘겼죠.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을 읽어 습득하라는 신문왕. 이 신문왕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 이제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현종 때 절도사를 폐지하고 오도부와 십실도 안문사, 그 다음에 사도부 팔모, 그리고 마지막에 오도양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는요 성종 때 12목을 설치를 하고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지방간을 보냈어요. 12개 광역시. 그러다가 현종 때 와서 이 12목이 사도호부 8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고려가 망할 때까지 쭉 유지가 되는 행정체제로 또 바꿉니다. 현종이. 어떻게? 사도호부 8목을 오도양계로 바꿔요. 이거는 고려의 현종 때입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는 보시면요.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길도라고 하고요. 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북면을 평안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길주가 개수관 있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도? 조선시대 때는 전국을 8도로 나눴죠. 8도를 나누고 그 밑에 예하 행정구로 부목군현, 그리고 모든 군현의 지방간을 보냈었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8도입니다. 다는. 그 다음에 전국을 23부로 행정구역을 나눴대요.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2차 가보개혁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이죠. 1차 가보개혁이 신분제 폐지나 과거제 폐지나 이런 제도를 손봤더라면 2차 가보개혁 때 핵심은 지방을 꼼꼼하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가보개혁 때 전국 8도를 23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를 했죠. 8도 밑에 부목군현 이렇게 강남목, 강남부, 강남군 이런 게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보시면은 싹 다 통일을 시켰다라는 거. 이때 다 없애고 읍의 명칭을 부목군현 대신에 이제 군 하나로 단일화시킨 거예요. 강남목이었던 게 강남군으로 바뀐 거고요. 목동목이었던 게 목동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풀어볼까요? 보시면 1번에 기억에 구주 오소경은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맞잖아요.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혁은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심화에 자주 나오는 선지죠. 고구려에서 지방으로 보냈던 지방간의 이름이 욕살 철혁은지입니다. 만약에 오도양계니까 고려는 오도의 일반 행정구역에 보냈던 사람은 백성들을 편하게 관찰하는 안찰사고 양계, 북계와 동계 양쪽 경계지역의 군사지역으로 보냈던 사람들은 그 간직의 이름은 병마사죠. 병사와 말을 부리는. 그 다음에 여기 8도에는 고려는 5도의 안찰사를 보냈더라면 조선은 관찰사입니다. 그리고 수령을 이 관찰사가 8도의 관찰사가 자기 도 안에 있는 부목군현에 있는 지방 4도 수령을 관리 감독했던 거 맞죠? 정답은 기역디귿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이 일환이 아니라
2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좀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요. 자,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에서 퇴각을 했대요. 한강 이북의 모든 부대를 철수를 결정했대요. 그리고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을 이용해서 철수했고 오후 1시경에 모든 부대가 통과하자 교량을 폭파시켰대요. 이게 뭐냐면 자, 딱 1950년에 우리는 6.25 전쟁이 터졌어요. 맞죠? 그리고 초반에 전세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바탕으로 전세를 지고 치고 올라가서 압록강의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중국 공산군, 중국군,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우리는 다시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해를 바꿔서 1951년에 우리는 일사후퇴를 감행합니다. 한강 이북에 있는 모든 부대를 철수시키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대가 통과해서 이걸 폭파시켰던 거. 그러면 일사후퇴 이후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정량적인 6.25 전쟁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1번인데요. 바로 정답이네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거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거예요. 사실 6.25 전쟁이 이제 휴전회담 들어갈 때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 정부는, 이승만 정부는 끝장을 보자. 어차피 한번 밀렸다가 쭉 갔다가 또 밀렸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통으로 엉망진창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든 끝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어. 이때 미국이 달래죠. 야, 승만 전쟁 끝내면 우리가 니들 경제적으로 지원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지켜줄게. 그러면서 전쟁 끝나고 그 약속을 지킨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아니, 상호간에 누가 누굴 지켜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거의 결과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 끝난 직후 1번 정답. 그 다음에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했대요. 이게 이제 중국군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1950년 이게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에 치러진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유엔군이 포위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도망칩니다. 이때 도망친 게 이제 흥남철수고요. 이걸 계기로 이제 이어서 이제 해가 바뀌고 일사후퇴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 바로 직전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뭐예요? 민족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던 애들 다 잡아들이는 거. 친일파 잡아들이는 거. 친일파 청산이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했던 거죠. 6.25 전쟁 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에치슨 라인. 이거는 6.25 전쟁의 배경이잖아요. 6.25 전쟁의 배경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치슨 선언. 이렇게 있으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린 라인을 이렇게 끄었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미국이 개입하지만 이 라인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개입하지 않겠다. 이 라인 밖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 김일성의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 거 아니야? 포기했네. 라인에서 빠졌네. 라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배경이 되죠. 요거는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1950년 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50총선거 이거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됩니다. 3년이 지나서요.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계기로 정부가 수립되죠. 48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후의 사건은요.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의 시기인데 경기도 광주 대단지래요. 경기도 광주 대단지가 지금으로 치면 지금 위치로는 성남이에요. 성남. 경기도 성남. 자, 이게 한 번씩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했던 선지고 또 사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문제의식으로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봤더라면. 이거는 1971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부터 서울 지역에 판잣집, 흔히 말하는 달동네 같은 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억지로 막 집을 살고 이런 것들, 이걸 강제 철거하고 이주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의 성남 지역으로. 그런데 갔어요, 사람들이. 갔는데 문제는 이 성남 지역이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하나도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성남이 이제 또 개발에 대해 집값이 오르겠죠. 근데 그 집값 오른 거를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땅 가격 낮춰라 이러면서 여기서 약속을 안 지키자 이거에 저항해서 땅 가격 인하 등을 외치면서 집단으로 반발한 겁니다. 그게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1968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딱 70년에 완공을 합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때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2차 경제개발 5년 성공을 했어요. 이때 우리의 정책은 경공업, 가벼운 공업을 하는 건데 평생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더 나은 단계를 나아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2차 때 번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개통하고요.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잘 나가는 경제선진국에 가입했던 거는 1996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했던 일이죠. 김영삼 정부는 좀 이르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여기에 가입을 해요. 우리 여기 들어갈 자격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 들어감으로써 해당되는 나라에게 자유롭게 경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자 들어온 외국 자본이 다 나가죠. 그리고 돈을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경제 위기가 오면서 IMF가 터지게 되죠. 그 다음에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의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 애들이 먹고 사는 거 해결해줘요. 먹어라, 빵 줍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에 뿌려라, 설탕 줘요. 그 다음에 옷 입어라, 면화. 세 가지가 색깔이 다 하얗죠, 화이트. 그래서 세 가지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300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3조 호황이 와요. 저유가, 기름 가격이 똥값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잖아요. 저금리, 은행 이자가 똥값이에요. 돈 빌리기 좋습니다. 저달러, 달러가 똥값이에요. 또 돈 빌리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호황을 맞이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또 노동자, 그 다음에 사업가, 기업들, 정부가 힘을 모아서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IMF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라는 거.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46번 문제입니다. 가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각각 단독으로 내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냈어요. 3.15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거는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1960년도에 일어났던 4.19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명동성당에서 시민들이 호언철폐,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다 4.13 호언조치, 전두환 정부의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이거는 영화 제목이죠. 1987년에 일어났던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만 일단 설명할게요.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3.15 부정선거, 이승만은 이때 단독 출마, 당선 확실. 근데 당시에 같이 뽑던 부통령은 이기붕과 반대쪽의 장면의 대결. 근데 그 이전의 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이 계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안했던 이승만과 이승만 당이었던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표를 돈 주고 산다든지 369 조를 짜서 이기붕을 찍도록 감시한다든지 또는 투표함을 통째로 바꾼다든지 그게 밝혀지자 일어난 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는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냐? 지들끼리 뽑습니다. 박정희 때 유신 체제와 똑같이 자기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죠. 그러자 깨어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정신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라. 그러자 4월 13일자로 기존의 헌법을 보호한다라는 4.13 호언 조치를 발표하죠. 전두환 정부가.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러면서 또 전두환 정부 독재타도 호언철폐를 외치고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정부, 전두환 정부 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굴욕적인 항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거는 6.3 시위고요. 이게 일어났던 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준비를 하죠.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얻는 겁니다. 대신에 그 대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본에게 소송 거는 거,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할아버지가 소송을 거는 거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이다, 용서치 않겠다라면서 6.3 시위가 일어나죠. 4.19 혁명이랑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고 한 민주운동이다. 이승만 정부는 군부 독재는 아니죠.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끌어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결국에는 다음의 대통령 후보자였던, 사실상 내정자였던, 만약에 헌법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100% 당선이 됐던 바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통령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한 번, 대통령 단임제, 임기는 몇 년? 5년.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는,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 그 다음에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아직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 신군부 세력일 때 광주에서는 신군부 퇴진과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는 민주화 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격하게 벌어집니다. 이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자 광주에 있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민군을 조성해서 맞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가혹한 탄압에 완전히 진압을 당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였더라면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하야를 한 건 아니죠. 헌법을 뜯어 고쳐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통령 선거가 되게끔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보시게 되면 딱 이거 한 글자만 보고 이미 정답을 찾아서 가야죠.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 이거 뭐예요? 대통령이 신이 되었던 유신체제.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발표했던 유신체제인데요. 1972년에 10월 유신을 계기로 발표를 합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신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7.4 남북 공동성명 보지 않았습니까?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 실어주시면 제가 통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유신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대통령이 신입니다. 6. 일단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나가는 숫자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대통령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는 간선제로 바꿔버립니다.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어디서? 통일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지들끼리 모여서 뽑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해요. 그러면 남은 3분의 2 중에 반타작만 해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죠. 실제로 99.9%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러한 내용들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생각했을 시에 정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이 되면 긴급 조치를 발동시킬 수가 있고 이 긴급 조치를 발동시킬 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언비어 대통령을 욕한다?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회 시위 이거도 대통령 뭐라 한다?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가 가능하대요. 이러한 내용들. 그러면 이러한 유신정부, 유신체제 시기 때 내용을 찾으면 돼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사실 이 국민방위군 설치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선지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6.25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전세가 밀리잖아요. 이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젊은 학생들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국민방위군이에요. 17세부터 40세까지를 동원합니다. 자,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우리 앞의 문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결국 하야를 하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석입니다. 그때 허정과도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 허정과도정부가 수립이 될 때 헌법을 또 고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속재산을 처리를 위한 신항공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거는 미군정이에요.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남한을 관리했던 게 미군정이죠. 광복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백화점, 공장, 각종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 주거지들 다 두고 갔잖아요. 이거 관리해야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군정이 만든 게 신항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론을 주창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됐대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은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엄청난 인기에 깜놀합니다. 이놈 봐라. 다음에 나의 유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2년 후에 조봉암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다. 간첩이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엔 죽여버리죠. 이승만 정부 때고요. 정답은 남은 건 5번이네요.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1976년도에 유신 체제에 반발해서 명동성당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 정치인들이 모여서 중심이 돼서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헌법 철폐 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대요. 끝났습니다. 이거 보고 바로 나와야죠.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죠. 김대중 정부는요. 통일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나요? 따뜻하게 햇볕을 쬐겠다라는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억압하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쬐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억압하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햇볕을 쬐듯 따뜻하게,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종 분야 서로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게 바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이었죠. 그러한 정책의 결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김정일 만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1번이죠,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우리는 개성공업단지를 만들기로 합의를 해요. 그리고 이산가족을 정기적으로 상봉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였던 경인선을 복구하기로 합의를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6.23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아마 최근 10회차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선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는 또 오답 선지로 활용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거죠. 1973년에 이걸 발표를 해요. 요거를 설명을 하면 일단 5번으로 또 가야 돼요. 한번 볼까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1972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이걸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뜬금없이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과 통일의 크게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도 대단결을 해서 할 거예요. 뭐야? 통일되는 거 아니야? 오씨, 그런 설레임 속에 7월 달에 이거 발표하고 10월 달에 이거 보십시오.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 실어주십시오. 제가 통일 완수하고 떠나겠습니다. 라면서 유신체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4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절을 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제대로 가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은 발표했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각각 자기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라는 비난을 먹습니다. 실제로 유신체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헌법이 때리면서 본인의 독재체를 또 강화시켜 나가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6.23 특별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남북 적시자 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발표한 게 6.23 특별성명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다음 해고요. 그 다음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NO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NO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기본적인 내용의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긴 풀네임이 이거예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NO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NO라고 했던 거 뭐? 핵은 NO.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NO라고 했던 나라 누구?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과 북방 외교. 자,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변령을 위해 13남북 정상선언.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의 계승자, 바로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로 핵벽정책, 대북 하획 협력정책. 그 결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되고, 김대중 정부가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면 여기는 14남북 공동선언, 14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거. 49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강수, 서희, 이해, 김홍집, 김규식이에요. 아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해라는 인물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뭐지? 라고 하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능검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시험까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가 처음 나오는 인물이지만 나머지가 만약에 이해를 정답으로 만든다라면 나머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해가 오답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나, 또는 이해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4명의 인물이 정말 대도 안 한 정말 틀린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정답이 되게끔 세팅을 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외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인물들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강수입니다. 강수는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라 중대 때 거의 국가 외교 문서를 도맡아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삼국 통일을 완수했던 문무왕 때, 문무왕의 아버지였던 바로 태종무열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김인문이 당시에 당나라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인문의 석방을 요청하는 청방인문표를 짓기도 합니다. 이 강수 얘기 맞고요. 이거는 그동안 기출문제 선지로도 많이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희가 송영시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합부했다? 이거는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죠, 이해. 이해 같은 인물은 세종대왕 때 활동을 했었던 대표적인 외교관이에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외교관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외교 활동에만 전념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종대왕 때 큰 업적 중에 하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계해약조. 바로 세종대왕이요. 앞에 우리 선지로 나왔던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대마도를 털어버립니다. 일본이 울죠. 그래서 세계 항구를 여는 삼포를 개항을 해요. 항구를 여니까 일본 애들이 미친 듯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제하는 계해약조를 체결하죠. 이 계해약조 내용에 뭐 일본의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수가 몇 개고 다 한정을 해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증서를 가지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이걸 합의라는 걸 체결했던, 일본과 체결했던 게 바로 기여했던 게 이해예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강하이의 독립천원서를 제출했다. 김규식.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신한청년당. 이 신한청년당에서 우리의 독립천원서를 김규식에 보내서 파리 강하이에 이걸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는 도중에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청원서를 또 제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이 오답이에요. 지금 보빙사의 정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이 됐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김홍집이잖아요. 김홍집. 김홍집은 보빙사, 미국으로 갔던 보빙사가 아니라 김홍집은 뭐예요, 여러분들? 2차 수신사로 가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무슨 책을 가져옵니까? 조선이 해야 되는 책략.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는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빙사의 정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됐던 인물은 누구냐면 민영익입니다. 민영익.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만났던 육일준, 서여견문,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했었던 이때 보빙사에 또 같이 가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요. 뭐 서강범 이런 분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0번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영임했던 이상용 씨 생가를 모르겠어요? 볼까요? 밑에 고창전투 바로 나오죠. 어디예요? 안동입니다. 태조 왕건은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특히 대구 근처에 있는 산이었던 팔공산,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쭉 밀리죠. 근데 그 전세를 뒤집는 게 바로 안동 고창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이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죠. 문화재 문제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산서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고향이었던 예안에 내려서 이 안동에 내려와서 만든 게 바로 원래는 도산서당이에요. 그리고 도산서원은 태기 이황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도산서당에다가 더욱더 꾸미고 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도산서원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안동이고요. 인천각과 이상용의 독립운동 안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동 지역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1번에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파악한다. 김원창은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하대 왕이 이미 거지 깽깽이 같을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웅주의 도독이었던 이게 지금의 공주예요. 공주. 김원창은 자신의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차례인데 왕위 쟁탈전에 밀려면서 왕이 되지를 못하죠. 그러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동과 관련 없고요. 강주령의 고공시위 여기는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의 노동자였던 강주령. 일제강점기 때 강주령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의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고공농성 11m 높이의 을밑대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이죠. 이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공민왕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특히 홍건적이 침입하자 어떻게 자신이 사랑했던 노국공주와 함께 안동으로 피난을 가죠.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노국공주와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네. 다리가 없어서 그때 수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등을 내줍니다. 그걸 받고 가면서 높다리 밟기가 시작되라고 얘기를 하죠. 안동입니다. 그 다음에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거. 임진왜란 때 배수의 진을 쳤던 거. 이거 충주죠. 충주. 그리고 김삼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한 곳. 이거는 무신직공기 때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있었어요. 제가 개념 강의 때는 고려시대 때 무신직공기 때 일어났던 반란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삼이와 효심 같은 경우는 김삼이가 지금의 청도 지역에서 효심이 울산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둘이 서로 같이 한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도 반란? 나도 반란. 같이 하자. 아하! 그러면서 둘이 연합을 해버립니다. 그게 김삼이 효심의 반란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김삼이니까 청도다라는 거. 효심은 울산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해설 강의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